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 말합니다.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초저출생,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 바닥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을 우리는 과연 끌어올릴 수 있을까?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많은 정책들은 우리를 구해줄 해답을 담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돈 더 주고 끝낼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들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지 충분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급하구나. 그만큼 우리가 정말 큰 위기에 직면했구나. 둘째는 당연히 없다. 진지하고 뜨거웠던 본능이잖아요. 국민 모니터링단의 대토론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0월 6일 가을빛이 완연하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네요.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데 내 작은 목소리나마 보태자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함께 극복하자는 간절함으로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자 워킹맘인 김용란입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도 많은 개선할 방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주신다는 거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온 세 자녀의 아빠 엄대식이라고 합니다. 예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개선되는 점들도 많이 보고 싶어서 한번 참여를 하게 됐고요. 5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혜련이고요. 네, 수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이가 많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동사무소나 이런 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오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를 해서 제 목소리를 내자고. 서산에서 온 7살 아들을 둔 김아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4살 딸 1명 키우고 있는 하종인이라고 합니다. 결혼 4년 차 신혼 무자녀 그룹에 속한 홍성은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온 35살 정재윤입니다. 결혼 2년 차고요.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임신 중이고 3개월 정도 됐습니다. 2024년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민위원회 출범식을 200여 분의 국민위원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200명의 국민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출생 정책을 가장 잘 활용하실 분들이고 또 정책이 잘 적용되는지 그야말로 매의 눈을 갖고 살펴보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저출생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실까요? 임신, 출산, 육아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200인의 모니터링단이 모였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국민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식조사 결과 국가가 그동안 해왔던 이 정책들이 별로 그렇게 체감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알지도 못하겠더라. 국민들이 실제로 어떠한 좀 정책 아이디어들이 있는가. 그 아이디어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민 모니터링단이었고요.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뭐 유자녀, 그다음에 무자녀, 뭐 아직 신혼부부인 분들, 특수하게 또 뭐 난임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200명을 모아서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촉장 박재민 이하 내용 네, 맞습니다. 저 박재민도 국민위원 위촉장을 받았는데요. 뭔가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처럼 긴장이 됐습니다. 그간 쏟아진 수많은 저출생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200인의 국민 모니터링단이 모였습니다. 저도 사실을 고백하자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공부해볼 각오로 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양육 부담,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세 분야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세태 전환을 위해 6.19 대책과 함께 151개의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정책을 유지 보완하고 새롭게 시행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격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책적 자원이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는 분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정책 수요자와 그 상호작용하면서 그 서로 공감대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 정책의 그 적실성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게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만족도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유자녀 그룹과 무자녀 그룹 두 차례로 나뉘어 열리는데요. 1차 토론회는 저도 포함된 유자녀 그룹입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양육 부담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할 말 참 많으시죠? 소외감 안 느끼게 일단 출산 지원으로 모두 그 지자체별로 다르게 줄 게 아니라 출산하면 똑같이 지급하면 어떠냐. 차등 지급할 게 아니라. 웃긴 얘기 들려드릴까요? 저 안양에서 출산하고 급히 서울로 이사했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 신청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에서 지원을 받으셨구나. 이랬었어요. 근데 안양이 더 많이 줬었거든요. 이게 좀 정부의 허점 아닌가.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지방자치제 때문에 결국 인구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세금 감면에도 관심이 참 많았는데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것 같아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이거 보완을 그 다자녀 말고 유자녀, 그러니까 1자녀부터 시작해서 3자녀로 갈수록 이렇게 늘려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 또 좋지, 좋아. 근데 우리가 차를 몇 년에 한 번 바꿔요? 10년에 한 번? 그리고 전기차는 더 비싸요. 그럼. 근데 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는 과세잖아요. 매달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에서 감면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다들 만족할 것 같아요. 돌 지난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이태림 씨는 저출생 정책을 달달 외울 정도로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오는 분들은 거기 보내는 아이들은 양육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이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어쨌든 돈을 더 주겠다, 세금 거둘 걸 덜 걷겠다 이런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면 약간 특정, 그러니까 자동차세 감면 이런 식으로 딱 한 분야에 특정돼 있는 정책들이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특정된 정책보다는 자녀 세액 공제 혹은 의료보험이나 그런 보험료 인하 이런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돈에서 공제를 확대해주겠다 이런 게 조금 더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위원들은 주제별로 가장 관심이 가고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양육부담 분야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각종 세금 혜택들을 좋은 정책으로 뽑았습니다.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에 대한 정책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실제 경험한 혜택을 보고 좋다고 느낀 정책 혹은 평소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번에 토론할 주제, 제가 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돌봄 관련 정책. 과연 무엇이 허점이고 무엇이 강점일까요? 제가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기관은 이제 제가 관심이 많고 지금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아기 어릴 때는 80시간 정도 맡기 그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60시간으로 줄고 원래 제가 내는 돈도 정부 지원금 빼고 1,000원이었는데 시간당 지금은 2,000원으로 늘렸거든요. 사실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게 빈정상하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 도움 없이 아이를 보다 보니 갑자기 이제 일찍 출근해야 되는 게 전날 밤에 정해지거나 아침에 갑자기 회의가 잡히거나 이러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부탁할 곳이 없어요. 그때 막 눈물이 나거든요. 가기는 가야겠는데 막 애가 타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아도 촬영 같은 게 사실 잡히면 이게 굉장히 좀 불규칙해요. 퇴근 시간이.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집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부스스 잠이 덜 깬 아이들을 부비부비 안을 때 아시죠? 달달하고 행복한 기분. 저희 첫째 박혜나고요. 현재 5살. 저희 둘째는 박세나고요. 현재 2살이고 둘 다 곱슬머리를 둘 다 가져가서. 아빠 경력 5년 차이고요. 아이들 등하원은 거의 제가 합니다. 안녕. 안녕. 저는 근무가 좀 일찍 시작하는 직군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등원을 좀 못 시켜줘요. 내가 내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내가 양육을 하겠다라고 결심은 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왔을 땐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큰 것에 비해서 막상 맞닥뜨려 보니 그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일보다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육아의 출산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사실 아빠가 되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면서 새롭게 눈뜨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책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책의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이게 정책이 자동적으로 나한테 선물을 안겨주진 않더라고요. 배우, 스포츠 해설가, MC까지 저는 직업이 여러 개이지만 그중에서 최고의 직업은 단연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등하원길, 저의 즐거운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픽업이 조금 늦어도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부담도 없고. 출퇴근이 불규칙한 저에게 어린이집은 늘 감사한 지원군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잘했어요. 사랑해. 들어가세요. 프리랜서 육아 대디인 저 박재민이 뽑은 최고의 돌봄 정책, 과연 뭘까요? 이 돌봄이 저녁 9시까지 된다는 게 저는 어떤 표현을 선생님들한테 하냐면 좀 눈물 나게 고맙다고. 왜냐면 아이가 계속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되니까 제가 경험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운영 시간이 보장되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방이다 보니까 학원이 인프라가 되게 안 좋아요. 믿고 학교에 계속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정책은 저는 정말 괜찮고 이걸 굳이 손댈 필요도 없다고 봐요. 다음은 초등돌봄인데요. 초등돌봄의 최대 관심사는 늘봄학교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늘봄학교 확대는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방과후 교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도시이긴 하지만 좀 외곽 지역이라 사교육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대경 씨입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게 제일 생각보다 돌봄이라는 육아라는 일 자체가 지금까지 해봤던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연년생 아들 둘이라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연년생 아들 둘이. 근데 매 순간이 힘들었는데 왜냐면 가족들이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신랑한테 전화를 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일찍 퇴근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일이 좀 많이 있어도. 아이들이 한창 어렸을 때는 부부도 제일 바쁠 때였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어린이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사실 저희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가장 마지막에 찾아오는 부모였거든요.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좀 늦을 때는 더 이제 추가 근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사실 좀 많이 심적으로 부담이 됐었고요. 첫 아이를 얻었을 때 김대경 씨는 주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대경 씨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고 일자리를 옮겼답니다. 김대경 씨의 삶에서 1순위는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엄마들이 정말 힘들 때, 아빠들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학년이 바뀔 때랑 그리고 방학 됐을 때, 그때거든요. 결국 누가 한 명이 희생을 해서 그 스케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보존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늘봄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틈새 없는 돌봄인데요. 국민위원회 위원님들의 선택을 알아볼까요? 초등과정에서는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늘봄학교를, 영유아 과정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의 보장을 1순위 정책으로 뽑아주셨습니다. 토론 회장의 뜨거운 열기 잠시 식히고 가시죠. 의지가 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게 자녀를 기르고 있구나. 정말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극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와닿지 않는 사람 또는 지났던 사람들은 아니야. 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들의 볼멘 소리 들리시나요? 1차 토론 계속 이어가 보시죠. 이번 주제는 일가정 양립입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특히 절실한 주제가 아닐까요? 일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결혼 4년 차인 이수연 씨 부부는 조금은 파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 정혜도랑 같이 15개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저 역시 회사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 마지막 차입니다. 회사원이고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 아이의 성장과 오롯이 함께하고 싶어서 부부는 동시에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하던 두 분 다 직장을 쉬고 육아만 하면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원래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75%인 112만 5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37만 5천 원은 이제 사후지급금이라 해가지고 복직하면은 6개월 맞죠?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6+6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은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줘요. 올 초부터 도입된 6+6 제도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낼 경우 사후 지급금 없이 6개월간 휴직급여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의 기쁨을 만끽하며 맞돌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아빠도 저는 제가 지금 업무가 인사팀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아기 낳기 전에 그때는 이제 뭐 회사 내에서 이제 육아휴직 간다고 하시면은 1년 동안 또 안 오시고 하면은 또 대체 인력도 찾아야 되고 막상 제가 또 사용하면서 또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겪어보니까 이게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마음가짐들 아직은 조금 아쉬운 상태가 아닌가. 복직을 안 하는 걸로 남편이랑 상의를 했어요. 눈치를 보거든요. 금액이 커지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정말 고충이 뭔지 그 고충을 이겨낼 만큼의 베네핏을 주시는지 그런 것도 조금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퇴직 결정도 쉽지는 않았고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지만 정혜도 씨는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랑 와이프랑 같이 쌓을 수 있는 추억, 시간 생각한다면은 저는 기회만 되면 더 육아휴직을 내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기가 특히나 막 태어나서 지금 기간이 엄청 빨리 자라고 큰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뭐 기기 시작한다든지 뒤집기, 뭐 걸음마 시작하고 뭐 엄마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뭐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지금 시간은 보내고 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필요한 시기에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 이날 토론장은 이구동성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둘 다 근무를 하면은 그러니까 남편 6개월 차, 제 6개월 차에 최대 이제 통상임금에 비례하겠지만 최대 남편 450, 아내 450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6개월을 다 채웠거든요. 단점이 있어요. 첫째 딸을 저희가 200 받았거든요. 그 둘째 딸은 250, 셋째 딸은 300 이렇게 들어와요. 반대로 주시면 오히려 좋겠어요. 첫 딸을 든든하게. 그래서 한 달이라도 사람들이 내게, 한 달이라도 같이 육아하게.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처럼 남자 여자 둘 다 6개월씩 육아휴직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솔직히 흔하진 않을 거니까. 절대 없죠. 없죠. 재원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할 때에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저 사람 한 명 휴가 보내도 우리는 오히려 돈은 남는 장사다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보다 유연근무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보면 육아 혜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 가치관인데 이게 애가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일을 조금만 하고 빨리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돼.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다 같이 일찍 퇴근하면 우리는 가서 애 보면 되는 거고 혹시 애가 없으면 또 자기 시간을 또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일찍 한다고 해서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러는 게 서로서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기가 있거든요. 만 8세. 아이가 10살이 되는 그 해에 썼거든요. 너무나 아까웠기도 하지만 아이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썼고요. 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확대된 걸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됐던 게 아이의 키우는데 있어서는 학년이라는 건 없거든요. 아이가 아픈 건 지금도 아이가 아파서 감기가 걸리고 아픈데 이게 학년을 제한을 둘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학년 제한을 두지 않고 6학년까지 한다는 데서 가장 큰 공감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정책은 뭘까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두 가지가 최고의 정책으로 꼽혔습니다. 와, 어느새 5시간이나 흘렀네요. 토론장에는 국민위원들 말고도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위원들이 쏟아낸 의견들이 이분들을 통해 정리되고 모아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실리테이터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 분임을 도맡아서 참여자분들이 발언을 잘 하실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로 평소에 많이 고민하셨던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끄집어내고 방향을 좁히는 진행자들의 노련함이 큰 몫을 합니다. 정책 수요자들이 평가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내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시민들의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자분들이 결합해서 좀 좋은 토론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크구나.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많은 걸 배웠고 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어떤 형태로건 정책화하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참신한 그런 제안들도 좀 많이 주셨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만 했던 합계 출산율이 드디어 올해 3분기에는 0.76까지 반등했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들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지금 인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 공감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들, 정말 추세 반전을 갖다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최근 진행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을 묻는 국민 설문조사에서도요. 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네요. 결혼과 출산에 대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성빈 씨를 만나봤습니다. 대학원 지금 진학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대학원에 들어가기 조금 어렵다면 제가 또 하고 싶은 다른 일을 찾아서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은 시기인데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일본인인데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사실 마음은 지금 당장도 하고 싶은데 역시 돈이 가장 큰 문제라 저도 아직 학생이고 남자친구도 프리랜서의 조금 불안정한 직업이라 둘 다 조금 이제 집이든 살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하면은 조금 더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는 성빈 씨는 주거 불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요.
돈 하나도 없이 상경을 하고 부모님이 서울에 집을 마련해 주시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어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대학생 전세 대출로 받은 집이기 때문에 최장 6년인데 이번에 10년으로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비단 성빈 씨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원하는 저출생 대책 1위는 주거 지원입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사는 사촌 언니도 역시 비슷한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삶을 꿈꿔보지만 아직은 내일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내 주변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이 진주에는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울만큼 비싸지 않으니까 전세든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야. 5년 안에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정도로 할 수 있나? 저는 그 고민이 내 5년 이거밖에 안 됐을 것 같은 거야. 그게 제일 두려워서. 그리고 뭐가 돼 있어도 집 사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해야 뭐 출산도 결혼을 전제로 다 그런 경우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입장 생각하게 되면은 제 청년 쪽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일주일 뒤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차 토론회에 모신 국민위원은 신혼부부, 난임부부, 미혼으로 구성된 무자녀 그룹 120명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 바로 결혼 지원 정책. 성빈 씨도 할 말이 많은 분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에서 왔고요. 정유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만으로 35이고 내년에 결혼 예정입니다. 제가 그 결혼 준비하면서 스드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엑스펜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게 저랑 결혼하는 예비 신부도 그거를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는 스드메 이거 못하겠다. 그냥 전통 혼례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사실 전통 혼례로 지금 했는데 그 주변에 결혼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사실 결혼식 비용도 정말 많이 들고 특히 막 스드메 분야에서 막 끼워 팔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불법적인 행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국가에서 제지하고 하다 보면은 좀 이제 결혼 비용이 좀 절감이 돼서 결혼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1순위는 이다학교 7번이고요. 제가 실제로 신혼부부 공부 청약을 노려보다가 실패한 케이스라서 진짜 로또 되는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게 5% 느는 게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늘어난다고 하면은 신혼부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결혼한 뒤에 거주 안정인데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고 한 3, 4년 내에 그러면 남친구랑 같이 어떻게 모아가지고 대출 내서 제일 먼저 이제 고려하는 게 집이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부족해가지고 집을 못 얻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공급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 기회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대기가 하늘에 별 따기 끼고 제 주변에서도 본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일반 평범한 월급쟁이로서는 솔직히 수도권에서는 큰 혜택을 없다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저희가 뭐 결혼하기가 집까지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토론회에서도 사실 주택 구입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가장 좀 중시하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례 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드메 불법 행위 점검이라는 정책이 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시는 거 보면은 뭐 스드메 관련해서 불법 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불공정 행위가 좀 많았거든요. 좀 막 뭐 끼어 팔기라든지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더 국가에서 솔직히 개입을 해서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결혼식의 3대 서비스로 불리는 일명 스드메 시장의 불법 행위 단속이 2위로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출산 지원 분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결혼, 신혼출산 가구, 임신출산, 비가정 양육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정책을 살펴보시고 평가하고 개선점 보완하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같이 공유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고 이번에 그 예비 쌍둥이 아빠가 되는 김진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공공산후조리원 혹시 내용 들어보신 거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나라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에요. 네네 있어요. 제가 경기도 양주에서 왔는데 포천에 실제로 있고요. 이게 뭔가 공공이라고 하니까 시설이 수준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오시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엄청 되게 철저하고 시설도 반값이에요. 네. 기본 민간은 또 300만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기본 깔고 시작하는 게 300이니까. 지난번에 그런 의견 나왔어. 이거 지원해주겠다, 산후조리원 비용. 그때 산후조리원에서 일제히 다 가격을 올렸다고.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맞아요. 근데 그 공공은 150이니까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떨어져. 임신 출산 정보를 훤히 꿰고 있는 예비 아빠 김진광 씨는 어떤 정책을 뽑았을까요? 임신 초기 검사를 위해 김진광 씨 부부가 지역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24주, 28주 사이에 보건소에서 임신 4개월인 아내 승주 씨. 지역 보건소의 임신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는 마음이 놓였답니다. 지방에 사니까 아니면은 약간 조금 열악한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살면은 내 아이가 나중에 아프거나 내 가족들이 아팠을 때 응급치료를 바로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이사를 올 때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근처의 병원에 응급실이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지부터 먼저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지역 보건소에서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산모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았는데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그렇지만 제 친구도 여기 양주에서 아들만 셋을 낳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건소에 와서 피검사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검사를 못 받고 병원에서 사비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후 출산까지 10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기본 검사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죠. 저희가 조금 있으면 기형아 검사를 하는 시기가 돌아와요. 12주에 검사를 해서 결과 수치가 안 좋으면은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한대요. 근데 이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데 그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은 조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한 사람의 월급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달 일해야지 검사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요? 네, 많이 비쌉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거든요. 이 긴 시간을 겪고 나서 나한테 보상이 와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보상이 아니라 페널티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되면 내가 과연 출산을 하는 게 맞는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미 겪어본 일이지만 아이를 계획하는 부부나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임신 출산 정책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에 아이 낳으신 분들 별로 없죠, 친구들이나. 네, 친구들 사이에선 거의 아예 없어요.
입덧이 진짜 괴롭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애 가지고 15kg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뼈밖에 없었어요. 애를 캐리를 해야 되는데 상태가 정말 너무 안 좋았고 물만 먹고도 토하고 이런 수준이었고. 아이를 가지는 상황이신데도 와. 그런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덧 약을 먹으면 좀 낫대요. 근데 입덧 약을 한 번 받으러 갈 때는 7, 8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몇 달치 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약을 받는데 그렇게 비싸니 그랬더니 입덧 약은 비급여래요.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든 그 의료적 리스크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사보험은 다 안 된대요. 저도 이걸 하나도 모르다가 친구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낳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한 명 출산할 때까지 25회 지원인데 원래 지금 현재는 10회예요, 10회. 아, 맞아요. 출산과 상관없이. 네네. 그러니까 횟수가 엄청 증가한 거예요. 10회, 25회.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그 시험관 시술 비용을 25회까지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험관 지원 시술- 일부를 25회까지 지원한다는 일부를.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2차 토론에 참가한 무자녀 그룹 중에는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올 초에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는데요. 네, 그 임산 배지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 유산을 하니까 이제 임산 자리에 앉기도 되게 뭐하고 되게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근데 진짜 뭐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도 나는 진짜 사람 많지 앞에서 개선사.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늦어지니까 자연 임신이 워낙 힘들죠. 난임 치료 과정에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 2중, 3중으로 힘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난임 시술 지원은 되는데 이후에 이제 비급여 약제 이런 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들이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는 또 좋다고 느낀 게 저는 여자니까 이거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저는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애 못 낳으면 시험관 하지 뭐 인공수정 하지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호르몬제를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배 복수 차고 배가 굳고 그러니까 이미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심리적으로는 더 힘들 수밖에 없대요. 결혼 연령 자체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가입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런 거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은 가입력이 떨어지기 전에 그 난자를 얼린다던가 정자를 얼려서 가입력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추가적인 뭐 출산 계획이나 이런 걸 잡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신 지원 분야의 압도적 1위, 남녀 가입력 검사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난임 시술 지원을 산모 1인당 25회가 아니라 출산당 25회로 늘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로써 두 차례의 정책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했고. 저도 프리랜서거든요. 프리랜서는 모든 정책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 5아이 엄마에 네. 5아이 엄마에 네. 저희 첫째가 밥 해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첫째한테도 항상 고마웠고요. 첫째가 있어야 둘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야 셋째가 있는 것처럼 첫째 아이에게 오히려 더 지원이 많아야 그래서 너 때문에 동생이 생겼어 라는 게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다자녀 정책을 유자녀 정책으로 바꿔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의견이 과연 정책에 잘 반영될 것인가? 국민위원회 88%가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봤던 게 정책을 제시한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속속히 뒤져보면은 하나하나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개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동감해 주시고
솔직히 많이 되었어요.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고요. 탁상 공론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의 인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듣고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영업자들까지 그다음 프리랜서들까지도 피부에 와닿게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타겟군 연령대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아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모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속이 어떻게 보면 후련했다라고 해야 되나. 또 좀 가능성을 봤다. 이 모니터링단을 계속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이 저희 그 정책의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그 생각하고 그 만드는 이런 과정, 또 평가하는 이런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그 저희가 운영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200인의 대국민 토론. 지난 3개월은 저출생의 해법에 한 발 다가간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아이 낳을 결심,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이 앞으로도 쭉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